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지지선이 어떻고 저항선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부터 계속 두드려 맞고 있고 지금 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상당하죠. 지금 시장 지수를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트럼프 관련 뉴스 속보에 다 잡주처럼 갭으로 올라가고 또 갭으로 내려가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정세가 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생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죠. 총 6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가보죠. 렛츠고! 첫 번째는 핫한 이슈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밟아놓는 것이고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패권국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브릭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견제하기 위함이죠. 중국은 최대 60%에서 100%까지 그리고 주변국가, 동맹국은 10%까지 보편 관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를 25% 그리고 중국을 10%로 보편 관세 부과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추가 제재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펜타닐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서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마약 밀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다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요. 근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관세 부과가 시작된 거죠. 일단 관세를 부과하는 표면적 이유는 펜타닐 같은 마약 유입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보편 관세를 강행했는데요. 근데 시작을 왜 동맹이자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 10%보다 더 높은 25%를 부과했을까요? 타겟이 된 이유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 상대국이기 때문이고 뭐 이것도 이유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하려고 우회 수출을 하는 경로이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추후 단독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전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고요. 우려했던 대로 트럼플레이션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관세 정책, 감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이 있습니다. 일단 관세를 부과해야지 미국이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재정 적자를 관세로 충당할 수 있고요. 또 정치적 요소를 이용해서 협상용 테이블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죠. 트럼프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무관세 무역협정을 조기 재협상을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캐나다와 멕시코 무관세 무역협정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자로는 USMCA입니다. 풀네임은 아래와 같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입니다. 북미 경제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무역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6년마다 재검토하고요.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자 멕시코 투자를 급격히 늘렸고 실제로 멕시코산으로 원산지 표기만 바꿔서 제품을 위장해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어도 중국은 별다른 타격이 없는 거죠. 멕시코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통해서도 우회 수출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미국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우회 수출을 선택했고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국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한국도 본격적으로 4월 이후부터 관세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미중 갈등도 본격화되겠죠. 자, 두 번째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입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면서 맞대응하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가면 미국이 이깁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2018년 때도 한번 보면 이때 중국은 트럼프를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맞대응을 하면서 중국이 무리수를 뒀는데요. 이때 결과적으로 중국의 수출은 급감하면서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결국 2019년에 미중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또 중국은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국에 큰 타격은 없고요.
중국이 구글, 인텔,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하고 석탄 및 천연가스와 원유, 농기계, 자동차와 픽업트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좋지 않고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국민들한테 불만도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1차 무역 협상을 넘어 2차 무역 협상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면도 차리면서 2차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 건 중국에 압박을 주기 위한 의도가 컸고요. 설마 여기서 시진핑이 본인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러시아 푸틴처럼 대만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군사력으로 압도를 하고 있지만 전쟁에 필요한 자원, 대표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속전속결로 끝내지 못한다면 잊어줘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서 빠르게 승기를 잡지 못하면 잃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내륙 그리고 바다까지 막아버릴 가능성도 크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있습니다. 트럼프 공약이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킨다고 했는데 말처럼 쉽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유가도 내리도록 압박하고 있고 전쟁도 빨리 끝나서 물가 튀는 걸 약간 상쇄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 각종 경제지표, 헤드라인 CPI, 그리고 PPI가 내려오려면 에너지 물가가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유가 낮추고 전쟁 끝나게 하고 파월에게 금리 인하 압박하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중립금리 수준 3%대까지 내려야겠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금리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될 시기에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파월과 옐런이 작년에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한 옐런이 빚폭탄을 트럼프 정부에 떠넘겼거든요. 무튼 전쟁이 끝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재이긴 한데 회담한다 만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또 빠르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무역전쟁 보복을 예전과 같이 희토류로 할 것이 뻔한데 우크라이나에 희토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 트럼프는 중국이 희토류로 보복할 걸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수백억 달러를 지불했으니 희토류를 담보로 제공받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응했고요. 계속해서 희토류를 원할 명분을 남겨둘 수 있는 거죠.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얼마나 빨리 미국이 승기를 잡느냐, 기강을 잡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과 북한의 안보 협상인데요. 지금 트럼프는 관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의 안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북한과 잘 지내고 있고 핵 보유국과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고 백악관에 초대도 하고 싶고 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건 이례적이고요. 북한은 트럼프가 대놓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 나의 독재 체제를 어떻게 견고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슈앙에 적었었는데 북한이 뜬금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바지 그리고 트럼프 취임 전에 러우 전쟁을 참전한 게 뒤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북한 독재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거라는 내피셜이었는데요. 뭔가 제 내피셜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협상들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면 북한은 승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금리 장기화가 있습니다. 파월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과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돈을 풀면서 각종 이유를 만들었지만 이제 연준이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는데도 못 내리고 있는 건 정말 미국 경제 상황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근접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고용과 소비가 예상보다 강해서 굳이 급하게 내릴 이유도 없고요. 미국이 금리가 높아도 정치로 버텨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자산 거품이나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현재 버블 논란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연준은 자산 버블을 굉장히 경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파월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가 오래 지속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결국 빈부격차도 커집니다. 대기업 제외하고는 기업들 줄도산이 속출하게 되고요. 그럼 또 서민 경제가 박살나기 때문에 안 좋은 신호죠. 그렇게 경제 박살나면
또 금리를 빠르게 내리겠죠. 그러면 자산가들은 그 자산들을 다 흡수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공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미 작년 8월 5일에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공포로 증시가 엄청 폭락했었죠. 말 그대로 패닉장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1월 24일 날 25bp 인상을 해서 0.5%입니다. 이번에는 증시에 큰 타격이 없었지만 세력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 역시 체크해야겠죠. 일본 중앙은행 일정이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해 두자고요. 미국 FOMC 일정과 함께 잘 챙겨봐야겠죠. 현재 엔캐리 자금 규모는 2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2경이 넘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이 2000조가 약간 넘으니까 얼마나 큰 자금인지 상상 가실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라고 표현을 했고요. 현재 한국 증시에는 14조 원 넘는 일본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우 금리를 0.25% 올린 게 이 정도 충격이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지 상상 가시나요?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면 일본 대기업 수출업체들은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거든요. 트럼프가 이런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1기 때도 약달러를 선호했고요.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이끌려면 약달러가 오히려 도움됩니다. 결국 또 한 번 엔캐리 청산 이슈가 자극된다면 뉴스로 도배되면서 증시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이상으로 앞으로 다가올 큰 이슈들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두들겨 맞느냐 차이가 큽니다. 미리 알고 있자는 취지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